미세먼지의 위해성이라는 것이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면 위해성이 사라지느냐 없느냐. 제가 원자력을 하면서 방사선을 위험을 다루다 보니까 방사선의 위험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mV 이하에서는 암 증가라는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도 혹시 그러한 기준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 논문들을 뒤져봤더니 아쉽게도 또 대부분 논문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났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는 중국이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세먼지 분야, 에너지 분야 다 통틀어서 결국은 외교 무대에 나가더라도 과학기술력이 결국 싸움의 힘이 근원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연평균이 25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초미세먼지 PM 2.5 기준으로요. 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심장 질환도 증가하고 간염도 증가하고 폐암도 증가하고 뇌졸중,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이 그냥 선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더 낮춰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낮춰가면은 그냥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요. 아주 낮은 영역 4에서 5,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사실 그 이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미세먼지 명인대에서 사는 사람은 클린룸 빼고는 없으니까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어서 여러 미세먼지가 있는 이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나라들 이 범위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역학적으로 다 봤을 때 그냥 줄이면 줄일수록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저는 늘 위험을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미세먼지 위험만 이야기하고 가면은 미세먼지를 배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험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미세먼지 위험만 이야기하고 어제 GMO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그것만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걸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치를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2017년에 나왔던 그 논문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그래픽 자료가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2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수명 단축으로 0.5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1.9, 12 정도 되죠. 그리고 수명 감소는 0.33. 절반 이하인데 수명 감소는 절반 이하는 아닌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하고 수명 감소하고는 연관관계에서 결국은 인구 분포라든지 그 사회의 보건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질환이 걸리더라도 잘 치료를 하는 나라에서는 또 영향이 줄어듭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향이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일본은 노령화 때문에 일부 조금 높은 그러나 우리 0.5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 4개월 수준의 수명 단축을 보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영국,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태리 다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다 낮은 수준의 수명 단축 효과를 보이고 미세먼지 수준도 낮습니다. 그런데 낮은 수준에 비해서도 역시 우리나라 그냥 나누기 이하는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결국은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80년 넘어가는 평균 수명에서 0.5년의 위험 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건 어떤 개개인의 위험 감수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또 비교를 하죠. 우리나라 25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 정도 되면 매일 담배 한 가지 이상 1년에 21갑 정도를 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담배는 내가 사서 안 피면 되지만 미세먼지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은. 그런 성격에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인구 100만 명당 대략 한 359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되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건 또 수명 감소하고 또 다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80년을 살 수 있는데 50에 돌아가시면 30년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80이 기준인데 79년을 사시면 1년을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노령화된 사회에서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감소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고요. 사망자로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79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평균 수명 단축해 주는 효과는 작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보실 때는 그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하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되면 1000명 단위로 올라갈 거다. 노령화가 되고 미세먼지는 대폭 줄이지 못하고 중국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망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인데요. 어떻게든 줄여 나가야 됩니다. 국내, 국외 다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일단 국내를 보겠습니다. 발생량부터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냥 정부에서 내놓은 초미세먼지 대책 그 보고서에 나온 숫자들로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1등 배출원이고요. 그다음 전국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가 한 15%, 이 숫자는 약간씩 다릅니다. 발전소가 한 15%, 14% 수준 되고요. 경유차가 11%, 이렇게 쭉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초두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미세먼지와 원자력. 저거 제가 좀 고민해봤어요. 원자력을 하면은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원자력은 발전 분야에서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가 싹 없어진다. 국내 배출이 싹 없어진다. 그럼 얼마가 없어지는 거겠습니까? 뭐 14%, 15% 없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의 기여가 50%다, 절반이다. 그러면은 국내 걸 싹 없애면은 50%가 주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발전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0으로 만들었다 라고 할 때는 7.5% 정도의 감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과연 크게 볼 것인가 작게 볼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장이 40% 정도가 되는데요. 저기에서 쓰는 연료들이 석탄이고 기름이고 가스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름과 석탄과 가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럼 그 대체제가 뭐냐? 소위 말해서 전기로 가든지 수소로 가든지 뭐 제철을 하더라도 제철소에 수소를 집어넣고 전기를 집어넣어서 제철을 할 거냐, 지금처럼 석탄, 코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제철을 할 거냐. 앞으로 경향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공장에서 쓰더라도 그 전기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것은 공장에서는 안 나왔지만 발전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차량, 뭐 건설 기계 포함해서 이거 다 이동하는 것들입니다. 이동하는 기계들. 이것들을 다 전기차로 바꿨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죠. 전기를 뭘로 만드냐. 그래서 결국 또 발전 분야로 문제가 또 깔때기처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스 쓰던 거, 기름 쓰던 거, 냉난방, 그리고 조리에 쓰던 것들이 전기로 넘어갑니다. 공장도 그 방향으로 가고요. 수송 분야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스냅샷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비중이 유지될 거냐?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발전 비중의 발전소에서의 대출이 앞으로 더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앞으로 갔을 때는 최소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17년에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문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북의 영향이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사하고 공동 연구를 해봤더니 북의 영향이 한 50%, 국내가 50% 정도가 된다. 결국 한 반반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일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도 북의 영향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북의 영향이 반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반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훨씬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국고가가 이쪽 지역은 중국 영향을 우리나라처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거의 반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석탄 발전, 우리나라 차량이 일본보다 훨씬 지저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만 가지고 왔을 때는 일본 수준 혹은 우리가 밀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이 정도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 같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도 있지만 간접 배출도 있습니다. 간접 배출이라는 것은 삭스하고 낙스가 있는데요. 이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입니다. 얘네들이 대기 중에 올라가서 습기가 있으면 황산과 질산이 됩니다. 물을 만나면 대기 중에서 물을 만나면 황산과 질산이 됩니다. 황산과 질산이 된 다음에 우리 퇴비 같은 거 논에다가 밭에다 하면은 암모니아 나오죠. 암모니아하고 질산하고 만나면 질산 아모늄이 됩니다. 비료입니다. 황산하고 암모니아가 만나면 황산 암모늄이 됩니다. 역시 비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이라는 건 대기 중으로 나갈 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였는데 대기 중에서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미세한 비료 입자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죠. 비료를 물에 녹여서 밭에다 주면 비료가 되지만 그걸 우리 폐로 들이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접 고체 형태, 나갈 때부터 고체 형태의 분진이라든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이 1차 배출이 있는 거고요. 이게 대략 한 30%. 간접 배출이 70%입니다. 그래서 낙스, 삭스, 그 다음에 휘발성 유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에 암모니아가 더해져야 됩니다. 얘네들만 가지고는 안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있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농업에서의 배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농사 짓는데 무슨 미세먼지 배출하냐? 비닐고 할 때 먼지 날리는 거, 그거 비산먼지. 그런데 간접 배출에 들어가는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국내 배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 LNG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정부에서는 LNG가 청정하다. 상대적인 청정성이죠. 원자력하고 비교하면 원자력하고 미세먼지 0이니까 비교가 불가한데 LNG 발전이 석탄 발전의 8분의 1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 자료인데요. LNG 발전에서의 질소 산화물이 0.171 kWh로 하면 171g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소 산화물 171g이 공기 중으로 나갔을 때 과연 얼마가 초미세먼지로 바뀔 건가? 암모니아하고 만나가지고 질산이 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전환계수라고 합니다. 변화계수. 우리나라는 0.079 그러니까 이 양의 8% 정도가 바뀐다고 계산합니다. 질소산화물 나가면 그중에 8%가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유럽연합은 70%가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대략 9배 정도, 8배, 9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커요. 이 전환계수를 예를 들어서 이 유럽 계수를 곱하면 계산하면 0.12가 나옵니다. 석탄에서도 나오는 낙스가 전환계수를 더 곱하니까 0.29가 돼요. 0.12가. 석탄에서 나오는 것은 2배 이상, 그리고 LNG에서 나오는 것은 8배, 9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LNG 발전의 초미세먼지 배출, 석탄 발전의 8분의 1이 아니고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배출량부터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고요. 유럽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는 LNG도 석탄 대비 뭐 그렇게 청정하다고 할 수 없겠다. 그리고 LNG 발전소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서울에서 석탄 발전소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LNG 발전소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심에 있는 발전소들이 LNG 연료로 하는 것이 열병합이라고 붙은 거하고요. 이 CC라고 붙은 거는 골프장이 아니고 컴바인드 사이클이라고 해서 복합화력입니다. 전기 터빈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가스 터빈 쓰고 폐열을 버리지 않고 전기 터빈 한 번 더 써서 CC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도시 근처에 있는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열병합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멀리 두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가까워야 돼요. 열을 멀리 가져가면 다 식어버리는 거 못 씁니다. 열병합 발전은 도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건 미국 EPA 자료인데요. 미세먼지가 확산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석한 거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부고요. 뭐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가장 멀리 간 놈 영향이 제일 적다라고 봐도 중심이 8.6인데 3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20km 가면은 4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뭐 20km만 가면 4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과 당진에 있는 석탄 발전소의 영향을 과연 얼마를 받을 건가? 이것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당진이라든지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석탄 가격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 놓고 봐야 됩니다. 다 놓고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제대로 이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직접 배출되는 것도 발전소 나름입니다. 석탄 발전소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산적 그림 같은 경우는 16이 나옵니다. LNG 발전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에 46이 나와서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석탄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굉장히 다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는 개선을 하고 개선이 경제성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폐쇄를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14년부터 18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조금 줄어들고요. 대신에 신재생을 좀 늘렸습니다. 늘렸지만은 뭐가 또 늘었냐? LNG가 늘고요. 석탄이 늘었습니다. 결국 원자력을 LNG와 석탄이 대체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 분야에서의 배출은 원자력을 그대로 하는 것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렸다 그러면은 석탄이 줄어든 만큼 LNG가 늘었고 배출이 줄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결국 줄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석탄도 늘었고 LNG도 늘었어요. 좀 원자력은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원자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LNG는 늘리고 신재생도 같이 늘려가겠죠. 그러나 문제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탄을 줄여나가서 없앤다. 원자력도 없앤다. 석탄과 원자력이 지금 70%를 차지하는데 그걸 뭘로 대체할 건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 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시간은 뭘 돌려야겠습니까? 보조 발전이죠. 세상에 4시간 돌아가는 게 주발전이고 20시간 돌아가는 게 보조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중지 누가 분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하간 석탄 없고 LNG 없고 여기 원자력 없습니다. 그러면은 LNG밖에 안 남아요. 에너지 저장이라는 거는 양수 발전이나 배터리 ESS 사용해야 되는데요. 양수 발전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할 데가 별로 없어요. 해봤자 지금보다 한 2배 늘리면 굉장히 많이 늘릴 겁니다. 그러나 첫 태부적입니다. 배터리 ESS도 이 용량이 메가와트 아워 이런 단위고요. 메가와트 아워, 100만 킬로와트 아워 이런 단위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테라와트 아워 단위입니다.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용량이 스케일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비쌉니다. ESS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안전성도 화재가 요즘 계속 났었죠. 안전성 문제가. 그래서 보조 발전에 의존해서 해가 뜰 때, 바람이 불 때 태양광 풍력하고 없을 때 LNG 돌리고 하는 식으로는 어떻게 했냐? 20%에서 30%가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전체의 30%를 공급을 한다 라고 하면 5월이나 이때쯤 되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전력 공급에 오늘 성공했습니다. 언제? 낮 12시경 잠깐. 그러면 1년 평균 내면 20-30% 나와요. 나머지 70%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LNG를 하는 거죠. 결국 LNG 발전 위주의 믹스가 지금 최종적인 방향이고요. 신재생을 40%, 50%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겠다는 얘기고 거기까지 가려면 에너지 저장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럼 결국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믹스에 비해서 초미세먼지는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많이 줄일 거, 대폭 줄일 거 조금 줄이고 말아버립니다. 이걸 줄였다고 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줄여나간다. 줄일 겁니다. 줄이지만 원자력이 있으면 더 줄일 걸 덜 줄인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논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자력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막겠다는 거냐?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잖아요. 초미세먼지 지금 그거 위험하다고 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로 가지고 땜빵 하겠다는 거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명 단축 효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 25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인데요. 요걸로 수명 단축이 아까 6개월이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방사선을 얼마나 내가 쪼여야지 수명이 6개월이 단축이 될까? 기대 수명이 대략 1000 이상입니다. 1000mSv 이상 평생 동안. 이거 한 번에 받아버리면은 뭐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좀 메스꺼리고. 그러나 이건 평생에 걸쳐서 미세먼지처럼 미세먼지도 우리 평생 노출되는 거고요. 방사선도 평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뭐 뒤에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00 넘어간다. 1000 수준이다. 단위는 뭐냐? 밀리시버트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감이 안 오시죠. 후쿠시마 주민들이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그분들이 평생 앞으로 받을 피폭량 유엔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10mSv 내외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20mSv 정도 될 겁니다. 어른은 10mSv 안쪽이 될 거고요. 대략 한 10mSv 이쪽 저쪽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초기에 2011년 3월 11일 사고 나고 나서 19개월간 제일 높을 때죠. 방사선 설량이 높을 때 19개월간 일한 25,000명의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피폭됐느냐? 평균이 12mSv입니다. 100mSv 이상 피폭된 사람이 0.7%밖에 안 돼요. 평균은 12. 그럼 후쿠시마에 가서 19개월 일하고 나왔다. 그럼 12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위험이라는 건 1000mS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대략 비율로 보면 몇 배예요? 100배 정도 차이가. 자, 그럼 이것도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이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1% 줄이는데 원자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거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는 나야 나오는 겁니다. 사고가 나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후쿠시마 현 중에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 국토가 아니에요. 일본 전 국토가 뭐 오염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땅에서도 세슘이 다 나옵니다. 그건 뭐냐? 1960년대, 70년대 핵실험했던 거 있죠. 그때 나왔던 세슘이 전 세계에 골고루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파서 검사를 하면 세슘이 나와요.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 때도 근미량이 또 넘어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일본 땅을 다 뒤지면 세슘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땅은 다 색깔로 다 똑같이 칠하고 많은 부분만 색깔을 칠하는데 보니까 다 오염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일본 전 국토가 오염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향은 또 오염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향은 후쿠시마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야지 있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나더라도 지역에 국한되는 위험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영향입니다. 이걸 과연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극도로 크다, 무엇이 극도로 작다, 혹은 무시할 만하다라고 할 것인가. 이게 2011년 사고 직후에 후쿠시마의 오염 지도가 되겠습니다. 방사설량입니다. 단위가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데가 3마이크로시버트. 여기 파랗게 표시된 하늘색, 옅은 하늘색이 0.1, 이 수준인데 서울시가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 자연방사능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서울시나 다를 게 없고요. 사고 직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이렇게 줄었고요.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만 요 범위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범위는 어디냐? 서울시의 자연방사능 수준으로 설량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빨갛게 된 데하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위험, 1000mS부터 넘어가는 걸 80년 동안 골고루 하면 얼마냐? 3.8 마이크로시버트 per hour 정도 돼요. 3.8. 그래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위험을 색깔로 표현하려면 빨갛습니다. 빨간 데를 찍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이 위험 감인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럼 후쿠시마 일본 여행 가도 되냐? 이게 프랑스 학생들이 후쿠시마로 트립을 했어요. 방사선 측정하겠다고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방사선량입니다. 세로축이 방사선 선량이에요. 마이크로시버트 파워 여기가 1이에요. 1. 아까 앞에 보여드린 지도에서는 여기가 진한 파란색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1 정도 수준입니다. 한번 팡 칩니다. 어디냐? 샤를드골 공항. 파리 공항에서 검색대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천장을 막 치고 있어요. 뭡니까? 파리에서 동경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 없죠? 그리고 일본 가다가 프랑스 대사관에서 학생들이 왔다고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그냥 못 들어가요. 시큐리티 체크하니까 또 한번 팡듭니다. 그리고 발전소 50km까지 근접했는데 50 이상은 더 내려가 버렸어요. 10km까지 가니까 올라갑니다. 얼마냐? 0.2에서 0.4, 0.3 정도 피크를 칩니다. 더 들어가면 1 넘어가는데도 나오겠죠. 그리고 어디 잘 찾으면은 20, 30 나오는 데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핫스팟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는 거. 서울을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정도 수준으로 쭉 갑니다.
서울 그 정도로 가게 되니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Or maybe we're thinking about the Bikini Atoll, for example, where nuclear bombs have been tested. But who of us would think about places like this, a beach somewhere, a beautiful beach at first? 브라질의 It's not a 해변 very 휴양지입니다. good- For example, uranium, 얼마가 나옵니까? uranium mine shellings 네, 같은 that are 땅이에요. known to 그럼 expose 저걸 the 뭔 public to 색깔로 additional 표시해야 radiation. 빨갛다 못해서 빨간 거 Man-made 10배입니다. as well. 자, But this 근처에 is 가져갑니다. all natural. 가져가면 It is natural radiation. It is not some 보세요. man-made tailing site or whatever. This is 사람 a 죽겠네. naturally radioactive beach. This beach contains 오십이죠. monazite sand, which again contains the radioactive element thorium. 이 모래가 Which 뭔지 has a 아십니까? half-life of 14 billion 최근에 years. 낙원 침대 때문에 문제가 So the 그걸 원하지 half-life 않습니다. of that element is about 4 times as long as the age of our planet. 옆에 사람한테 자 이거 보고 어떻게 느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구상에 자연 방사능이 굉장히 센 데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이런 토륨, 우라늄이 많이 함유된, 토륨이 함유된 이런 지역들을 보면 수십 밀리시버트.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뭐 먹고 자고야 하지는 또 않죠. 또 집에 들어가서 자니까 거기 들어가면 또 많이 막히고. 여하간 그러나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아요. 자, 그럼 여기 사람들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느냐? 당연히 찾아봤겠죠. 사람들이 좀 연구의 대상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염색택 이상은 생깁니다. 염색택 이상이라면 우리가 방사선 얼마나 받았냐를 검사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기자분들이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와서 나 혹시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검사를 해달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피폭된 분이 있었어요. 수십 밀리시버트가.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을 기록을 다 봤더니 그 전에 CT를 여러 번을 많이 찍으셨어요. 건강검진하고 뭐 하면서 CT를 많이 찍으면은 염색체에 흔적이 남습니다. 남지만 그게 뭐 돌연변이로 가고 또 암으로 발전하고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 고 이상은 있어요. 있는데 암이 증가되고 뭐 다른 질병이 증가되고 백혈병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면 빨간 건 위험의 상징입니다. 적외선 사진기를 들고 제 손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빨간 데도 있고 파란 데도 있어요. 그럼 제 손이 불타고 있다 라고 느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온도라는 건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은 제가 1이라고 한들 10이라고 한들 아무 감이 없으십니다. 10 마이크로 시버트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당 저게. 결국 비교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감으로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딱 보면 알죠. 저기 위험하겠구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겠구나 하는 수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연간 조기 사망 이거 무시하기엔 조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걸 고려하더라도 초미세먼지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산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거리에 따른 농도도 고려해야 되고요. 종류나 크기도 중요합니다. 같은 미세먼지라고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석탄과 가스 발전 모두 추가 저감을 해야 됩니다. 가스라고 늘릴 게 아니고요. 문제라고 신재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석탄하고 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대책은 일단은 지금 있는 저감 대책 중에 괜찮다고 보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되 제발 너무 좀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를 하다가
합리적인 수준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자력이 그런 솔루션이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자력이 과연 솔루션이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전 분야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15% 정도다. 발전 분야를 0으로 만들어도 15%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려해야 될 건 뭡니까? 수송 분야도 이제 전기로 가고요. 생산 분야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발전 분야로 모든 문제가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의 비중은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겠다. 이게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위험 비교표입니다. 여러 위험에 대한 수면 감소 효과. 남자로 태어나시면 그냥 실력 먹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이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면 6년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과체중, 정상 체중보다 35%를 초과한다. 그럼 6년도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오염 5개월인데요. 우리나라는 6개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담배 피는 거 과체중에 비해서 미세먼지라는 건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감을 잡기 위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격이 다르죠. 흡연이나 과체중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져요. 담배 끊으면 되는 거고 살 빼면 되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공기오염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가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건 10분의 1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배 정도의 위험 수준의 경각심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초미세먼지 국가 간 이동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관심을 우리가 또한 기울여야 할 것이 원실 같습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배출이 그 이웃 나라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배출이 전 세계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실 효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맞추고 있는 게 있어요. 가스를 쓰면 석탄보다 절반이 나온다. 그건 CO2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실가스 나오는 양인데요. 킬로와트아워당 1000g, 1kg 나오고 하는 건데요.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1kg 정도 나옵니다. 가스를 태우면 500g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스는 메탄이라서 메탄이 그대로 새 나갈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20배, 30배 효과가 나요. 그런데 메탄을 채굴할 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쓸 때 새는 건 얼마 안 되죠. 쓸 때 새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메탄을 채굴할 때 새 나갑니다. 그 영향을 고려하면 석탄이나 가스나 온실효과 측면에서는 그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끝난다면 저는 한국가의 배출이 전 세계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효과 이것도 또한 이것도 수백만 명 이상의 목숨이 연간 달려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그 발제자인 정용 교수님께서 에너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제 제가 에너지 분야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정부에서 자꾸 이제 경유차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유차를 어떻게 하면 좀 운행을 줄일 수 있을까, 뭐 2부제다, 5부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이제 유류세가 15%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에는 경유차 소비가 경유 소비가 가장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유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기름값이 싸니까 경유차 운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토론에 오면서 국회 앞에서 경찰차를 봤는데 경찰차가 공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차는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공회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앞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날에도 보면 지금 요즘에 서울 시내 그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대형 건물들 신축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 언론과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 공사들은 중단이 되지 않고요. 그 레미폰 차가 하루에도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레미폰 차도 전부 다 경유로 가는 경유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를 쓰는 승용차를 차량 2부제, 5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레미폰 차량이라든지 경찰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면은 승용차를 수십 대, 수백 대 운행을 정지시켜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뭐 당일 배송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택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학원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경유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발견할 수 있는데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 된 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20만 킬로, 30만 킬로 뛴 정말 맑은 경유차들, 공해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경유차 관련해서 정책을 펴는데 이게 뭐 물론 일반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어떤 좀 세분화돼서 어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안을 하면 어떤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 대책을 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나 북한 외부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남탄밭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엊그제도 이제 그 환경부 장관이 북한발 그 미세먼지 기여 요인이 13%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 지금 아시다시피 제재 때문에 다 지금 장작되고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중국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영훈 교수님께서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럽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인 이제 원전 사용 국가가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지금 70%가 넘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의 뭐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들 하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그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어느 국가가 기후 변화의 영웅이고 악당인지는 자명하다. 프랑스는 원자력 덕분에 세계의 청정 에너지 선두 국가이지만은 독일은 가장 더러운 발탄을 포함한 화석 연료 의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데 그러면 원자력 안 하고 지금 석탄도 안 하고 그러면 태양광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LNG에 결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영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LNG 발전소 대부분 다 도시에 있습니다. 이 여의도에서 가까운 목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LNG 발전소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권장을 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맹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보조장치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지금까지 그 발견된 사고가 한 20건 정도 되고 그 상당 부분이 지금 가동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인도 아직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하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신재생이 잘 된다. 신재생으로 2030년에 20%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최신 그 자료가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있는 날과 없는 날에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이 19%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그 있는 날 태양광이 미세먼지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거꾸로 태양광 발전량도 줄어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계속 그 어떤 뭐 정부에서 인공가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공가무로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했다는 국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이 아닌 그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정책도 장기의 어떤 포퓰리즘이 아니라 장기의 어떤 종합적이고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정표입니다. 저는 제 역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건강 위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볼 것 같은데 이게 뭐 10분 동안에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다음 기회가 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어쨌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이렇게 이제 통칭하는 용어가 보통 PM10, 그다음 PM2.5 이렇게 이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PM10은 공기 중에 떠있는 입자 물질의 크기가 이제 직경이 한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의 모든 입자 물질을 우리가 이제 PM10으로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는 당연히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입자 물질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M10 안에는 보통 PM2.5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PM10을 우리가 학계에서 그 대기오염 물질 중에 입자 물질의 그 규제하는 어떤 그 규제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는 인상적이고 의학적이고 보건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공기 중에 떠있는 모든 입자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작은 먼지들, 80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입자 물질들이 우리 몸에 쉽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쉽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쨌든 입자 물질을 우리가 호흡을 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호흡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도달하고 그 폐 조직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순환기계를 통해서 여러 기관이 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그 이제 호흡기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입자들은 우리가 상기도와 하기도로 구분해요. 상기도 보통 이제 비강 쪽인데 거기에다 걸러진다. 인후와 비강에다 이제 걸러지게 되고 입자가 작은 것들만 이제 폐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폐까지 도달하는 어떤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에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커다란 입자들은 사실은 상기도에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져서 우리가 상기도 안에는 굉장히 좋은 디펜스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액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손모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입자 물질들이 붙으면 다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래나 기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폐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폐에 일단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나가게 되지 않으면 계속 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폐까지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한 10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0마이크로 이내의 먼지들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기도 폐 영역을 영어로 이제 respiratory region, 호흡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respiratory particle, 호흡성 먼지라고 이제 제가 학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PM10을 호흡성 먼지라고 하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호흡기 영역까지 가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계나 WHO에서는 그것을 이제 호흡성 먼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PM10을 도입하면서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미세먼지, 작은 먼지라고 이렇게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제 PM10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포 특성, 그러니까 이제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 봤더니 그 안에 분포가 한 2.5 마이크로미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분포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M10 이내의 먼지들 중에도 2.5를 중심으로 2.5의 어떤 분포 특성을 보이는 그런 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입자들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특성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발생원들을 봤더니 2.5 이내의 입자 물질들은 주로 산업활동의 결과나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차 오염 물질들, 우리가 보통 에어로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그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자 물질들이고, 그리고 2.5에서 10 사이, 우리가 좀 더 거치 큰 먼지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연 발생의 우리가 꽃가루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자 물질 의무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려면 폐까지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폐에 도달하는 입자 물질들은 10 마이크로미터 이내 물질 중에서도 좀 더 작은 것들이 폐까지 도달할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의 입자 물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한 5% 정도, 우리가 호흡하는 5% 정도의 입자 물질만 폐까지 도달하고 나머지 95% 정도는 다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2.5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입자 물질 중에 한 30에서 40%가 폐까지 가고 나머지 70%는 다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에 건강 위해를 줄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잠깐 우리 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는 게 크기로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떠있는 입자 물질을 크기로만 규정한 거고, 그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생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의 특성이죠.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시간의 특성, 뭐 계절이나 이런 변동에 따라서 그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세먼지는 같은 크기라도 우리 몸에 좀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이 좀 더 많이 함유된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미세먼지 중에서 보통 우리가 PM10 내에서 그 작은 먼지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작은 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두 번째는 그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발생원과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저희 자체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울산, 인천, 부산 이런 지역의 미세먼지가 다른 도시의 미세먼지에 비해서 건강의 위해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나타내는 건강 위해의 크기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 수 있는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그 지역의 아황산가스, 보통 SO2, 이산화황이나 또는 질소산화물, 뭐 NO2 이런 것들이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먼지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미세먼지에 비해서 건강의 위해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의 대기오염의 질이 결국에 미세먼지의 속성을 추정하는데 또는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단순히 농도를 줄이는 것만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 미세먼지의 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울산과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또는 광주나 뭐 대전처럼 똑같은 대기오염을 10% 저감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10%를 저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좀 더 사망할 사람 또는 병원에 입원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 편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강 편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울산이나 인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질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대책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우리 정 교수님 이제 전체 그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의 노출의 건강 피해를 볼 때도 우리가 한 일주일 이내 단기간의 미세먼지의 고농도 노출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강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그 내가 어떤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평생 동안 내가 호흡하면서 나타나는 건강 피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아까 그 자료는 사실은 롱텀 익스포저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에 대한 건강 피해만 본 거고 사실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성적인 노출의 영향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되는데 어쨌든 가정은 뭐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문턱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사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암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도스 리스폰스 용량 반응 평가에 있어서 문턱값이 없다는 게 이제 그 우리의 기본의 가정입니다. 문턱값이 없다는 거는 안전한 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면 제로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도시나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 오염이 제로인 지역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위험 수준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수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아까 그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좀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제 y축이 그냥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 위험도. 그러니까 0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0일 때에 비해서 실제로 그 오염 수준이 얼마일 때 사망률이 얼마큼 증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오염 수준이 한 25 정도로 낮다는 게 위험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오염도가 낮으니까 0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험도는 다른 높은 지역에서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선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실은 그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발표 자료를 보고서 그리고 뭐 다른 아마 그 서울대 보고서에도 그게 인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그 미세먼지 농도를 방사선 선량으로 해서 한 1600 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하고 그 레퍼런스가 레귤레이터리 가이드인데 거기에 사실은 그것을 추산하기 위한 근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 정 교수님이 그 레귤레이터리 가이드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뭐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레귤레이터리 가이드를 봤는데 전혀 그것을 추산할 만한 어떤 근거나 또는 뭐 정보들이 없이 그런 정보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과추정된 거, 그러니까 그 방사선 현상의 노출과 관련해서 그걸 비교하는 게 그래도 과추정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그 이제 우리가 배출량과 관련해서 뭐 경유차량, 근데 수도권에서 경유차량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2위가 건설기계. 근데 사실은 건설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는 대부분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유가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메시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전국자료도 사업장이 1위고 건설 선박이 2위. 역시 건설 선박에서 쓰는 그 연료도 대부분이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5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정소영입니다. 저는 그 연구하는 게 이제 학위는 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하고 국제정치하고 학제간 연구를 해가지고 국제 제도하고 거버넌스 구축, 국가 전략, 요즘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기후변화, 환경 이런 걸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고 정부나 국제기업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정쯤에 중국 청주에서 귀국했는데 원래는 오늘 귀국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영광으로 알고 좀 당겨서 귀국했습니다. 출발을 인천에서 한 10일 전에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거기서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보다 높다는데 숨쉬기는 약간 좀 좋았고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기후변화 협상 관련 회의를 하고 파리에 가서 파리 프랑스의 경영대학원에서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귀국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강의를 빨리 하고 다시 청도로 날아가서 한중간에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국회라는 곳에 제가
상대로 좀 더러운 편인데 밖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이유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맨데이트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일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국제사회 된 거는 수출 입국으로 한 거고 항상 국내지만 국내를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은 해외를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는 오늘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좁은 내에서 안 할 것만 다 얘기하면은 실제 답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계시는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도 존경하지만 이렇게 이관하시고 나중에 선거에서 재선되시려면은 지역구를 챙기셔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힘은 글로벌한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외교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사실 저희 미세먼지 얘기 별로 안 했어요. 황사 문제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미세먼지 얘기하죠. 황사는 얘기 안 하세요? 이상하시죠? 황사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진 겁니다. 황사는 사실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강한 겁니다. 기후변화, 여러분들 태풍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보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경고하고 할 수 없는 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미세먼지를 황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그 풍행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같은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없는 미세먼지 얘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낙수와 싹스 앞에서 교수님들 과학하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얘네들이 CO2와의 다른 점은 CO2는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머물질 않아요. 낙수와 싹스는 하늘로 올라가면 비교적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지역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글로벌한 전략을 피려면 글로벌 전략을 피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보고. 미세먼지를 풀려면 지역적인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유럽에서 산성비 문제 해결했던 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레슨을 가져오실 수 있지만 그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쪽엔 안 먹힙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짧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아 지역을 여러분들 동부아는 다자 지역이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죠? 동부아에서 다자 지역이 있습니까? 아주 미세한 한두 개 테크닉할 경우 여기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조향됐으니까 이거 조향했자 해보세요. 100년 걸려요. 여기는 국가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국가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고 국가들이 굉장히 큰 국가들입니다. 안전미사의 상임사들이 있고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몇 %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뭡니까? 대중국을 주창하면서 이제는 주변국에 대해서 같은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화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중국에서 하자 했을 때 중국이 안 들어주면은 어떻게 혼내실 건데요? 가서 뭐 폭탄을 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 나쁠 때는 그게 현실인 겁니다. 동부아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면 일본을 끄집어서 중국이랑 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말 더 안 듣죠? 그건 주어진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통을 더 받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한 가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쟤네들에서 책임을 묻자. 제가 법학이론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한 접근 방법은 중국이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홍사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관여하는 다른 동북아시아의 다른 관련된 분야에서도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보자 그러면 중국은 회피하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말 안 듣는 애를 끄집어다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걔가 움직이지 않는 애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냐? 이건 제가 이번 정도 들어서도 제가 밖에서 한번 말씀을 여기저기서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해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정 교수님의 그 발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아마 시간이 좀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이냐면 미세먼지는 오염의 문제 아닙니까? 중국은 오염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해서 다 가서 얘기하면 중국은 나오지 않아요. 중국이 미세먼지 신경성을 모르나요? 굉장히 열심히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외부의 주변국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발언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주권국가 입장에서. 중국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발제에서 나왔지만 항상 과학적인 정보가 중요한데 미세먼지의 발전원들이 가만히 보면 얘네들 전부 기후변화 CO2 발전을 애들이에요. 다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중국이 기후변화 예전에 절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나가니까 제가 기후변화 협상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미국을 대체하려는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가면 자동차 사시려면 전기 자동차는 금방 사실 수 있지만 다른 자동차는 거의 못 사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전기를 이용해서 도로 트랜스포테이션을 바꿔볼까? 가장 좋은 예가 베이징시예요, 요즘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미세먼지도 더 많이 죽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야 미세먼지 너희 책임져 우리 고통져 그러면 중국이 기분 나빠서 우리 안 나가 이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세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갖냐? 기존에 규제 중심으로 하던 기후변화 대응을 이제는 저탄소 경제로 바꿔놨어요. 모든 국가에게 자 국가들이 해야 될 건 뭐죠? 5개년 저탄소 경제성장에 가져오세요. 국가가 2025년, 2030년까지 중견국가 가기 위해서 어떤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지 가져오라. 여러분들 경제성장은 여기 의원님께서도 저 기재부에도 계시고 그러셨지만은 경제성장의 키는 뭡니까? 결국은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게 기술의 문제입니다. 저탄소 경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 기술을 저탄소 기술로 만들어 할 건데 그 저탄소 기술의 해답이 전부 뭐예요? 미세먼지 대체물질들이에요. 중국이 지금 파리 협정에서 지금 전 세계를 막 하려고 그러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저탄소 기술 거기는 OECD에서 이제 운영하는 IEA라는 국제기구에 의하면은 에너지 기구에 의하면은 분명히 원자력도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거는 제가 전문가니까 확실하게 국제적 트렌드를 말씀드리죠. 단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소셜 코스트가 나라마다 달라요. 프랑스가 저는 프랑스 정부랑도 많이 인터랙션을 합니다만은 프랑스가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유치하면서 원전 70% 유지하고 있는 나라 맞는데요. 동시에 다른 저탄소 기술을 같이 프로모트하게 정책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략적으로 원전을 계속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후변화를 대응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서 더 기회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북아에서 중국이 저탄소 경제에서 전 세계 시장을 막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 협력을 하자. 그럼 거기에서 페이스아웃 되는 게 뭐죠? 석탄 발전. 그렇죠? 석탄 발전이 원자력을 더 중국에서 나온 이 미세먼지 발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저 내륙부에 있는 석탄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쪽에서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게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당장 걱정이 후쿠시마 이후에 다른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안전의 문제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저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들 경유차로 당연히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약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개발하는데 이럴 때 협력을 해야죠. 그거는 미세먼지 얘기하지 않고 그건 뒤에서 우리의 진짜 해결하려는 이유고 실제로 가서 자 우리 전기차 협력을 하자. 발전 얘기도 하셨지만은 발전은 결국 전기라는 게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저탄소로 하다 보면 많은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협상 테이블 안에 나온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방법론은 거기서 핀포인팅을 해서 책임져라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듣지 않아요. 국제사회 여러분들 국제대통령 뽑아주신 분 있어요? 국제사회 국회의원 있습니까? 국제사회 굉장히 분권화된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강제라는 건 우리가 국내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걸 현실을 이해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탄소 경제협력, 기후변화를 하기 위한 그러면 미세먼지는 자동적으로 잡힐 거고 그러한 아이디어는 서유럽에서는 예컨대 저쪽 스칸디나브 국가들이 산업혁명하면서 영국에서 수많은 산성비가 물질이 흘러나오니까 둘이 얘기하니까 바게닝 파워가 가서 안 돼요. 스칸디나브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최초의 글로벌 UN 환경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를 했어요. 환경공과시하는 1972년 스톡홀름 환경회의가 그래서 개최된 겁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 여론을 가지고서 모빌라이즈를 하니까 서유럽에서 미세먼지나 산성비를 발원시키던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최초의 지역 산성비를 대응하는 협약, 아까 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체결된 겁니다. 그러한 특징을 알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다시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그걸 다 빼어가지고 좀 더 소피스티게이트된 그런 방법론을 하시면 그러면은 글로벌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 관계로 플로이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한선재단 정책위 연구회장 이총 및 맺는 말씀을 박수영 한선재단 대표께서